일어나 일어. 우리 또 잠깐 쉬는 사이에 참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20회인데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한 2년 찍었죠?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또 우리 사내 안에 좀 조그맣게 마련한 데가 있는데 스튜디오가 있죠. 예, 조그만 스튜디오를 저희가 회사 안에 마련해 놓고 뭐 대단한 시설은 아니지만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내년부터는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회 올해 2018년 마지막 회를 시장 얘기 마무리하면서 또 이 정든 스튜디오 뭐 여기서 핀란드 사우냐냐 뭐 어떻게 우리 와가지고 이게 뭐야?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술도 우리 참 많이 먹었는데 네. 이 근처에서 여기 오면 맛집들 많아가지고 저희 또 인사 안 하고 힘들었네. 네, 하여튼 2018년 마지막 20회 이리온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투자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막 바꾸면 이름 배치가 아니라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식이고 뭐 저희가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작이에요. 뭐 이게 준비가 돼서 언제부터 런칭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강의를 떠나서 기본부터 해보자 한번. 그래서 뭐 혹시 댓글창에 정말 뭐가 좀 궁금하신 것 좀 알아보세요. 저희가 네네. 이제 다양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수요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보는 법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의 기본적으로 뭐 애널리스트 지망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기업 분석의 기본이 뭘지 전략에서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건 다음에 이제 이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 진다고 하니까 저도 2016년에 시작했나? 16년 12월부터 예, 시작했죠. 12월 네. 그때 와가지고 2년을 채웠네요. 야, 이건 앞에 중국집 정말 많이 가네. 옆에 이자 그 집 가지튀김 맛있는데 자주 먹으러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저희 칩 스트래티지인 신중호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주 제가 올리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자료는 2018년 12월 12일에 나온 자료고요. 제목 자체는 2019년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 부제가 이제 성장 없는 시장에서의 대안 찾기. 그러니까 올해 내내 상당히 힘들죠. 미국도 사실 버텨졌는데 결국에는 다 커플링돼서 좋게 커플링이 된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커플링이 되었고 미국도 마이너스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내년에 좋게 보려는 소위 말하는 건덕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뭐 도대체 좋게 본다라는 건 그거지. 다들 근거가 다 안 좋게 봐. 좋을 것 같아. 이건 사실 근거가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좀 시장이 그래도 우리 해볼 만한 기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내용에서 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뭐 슬라이드는 만들지는 않았는데 자료에는 5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이거 저는 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장단기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되거나 하이힐드 얘기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안 했었는데 올해 초반에 최근엔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어도 역전이 돼도 사실 1, 2년 안에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내용은 많이 회자가 됐어요. 우리가 먼저 말했죠.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니면 역전이 돼도 주식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역전도 안 됐는데 사실은 주식은 되게 안 좋잖아라고 다시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역전까지 가기까지가 체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이 공교롭게도 12월 올해 마지막 FOMC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아 금리 올리면 안 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6페이지고 아마 슬라이드로는 2페이지의 그림이 슬라이드 위주로 말해요. 네, 슬라이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차트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게 중립금리가 한마디로 중립이라는 거는 경기를 부양시키지도 아니면 위축시키지도 않는 그냥 지금 체력의 어떤 금리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연준에서 추정해서 발표합니다. 지금은 2.8%. 지금 연준이 2.25%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올렸고 그럼 2.5잖아요. 그러면 2019년 한 번 올리면 중립금리인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2019년에 최소한 한 번 더 올릴 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를 더 아예 다운시켜버리는
중앙은행 스탠스인데 라는 게 지금의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라는 거는 현재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이나 경기의 일정 부분 너무 하여튼 낙관론이 너무 많아서 조금 톤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인플레 파이터가 돼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보시면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가 돼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물어보면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트윗으로 야 니네 봐 데이터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 봤어?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안 올려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독립성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지표가 나쁜 건 사실이거든요. 주택시장이 최근에 조금 아주 강력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좀 슬로우 둔화되고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이를테면 70년대 40년 동안에 보면 여지없이 침체가 왔어요. 다만 그 침체라는 게 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한 1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의 차트였는데 지금 2018년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도 둔화되고 더불어서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실적 시즌 시작되면서 사실 4분기 글로벌 조정장이 더 깊어졌잖아요. 가이던스를 막 낮췄거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다 가이던스를 낮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은 올해 올려도 내년에 대한 그림은 조금은 지켜보겠다. 최근에는 이제 웨이트앤시도 있지만 퍼즈라고 해서 약간 주춤되는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좀 시장에서 뭔가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됐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금리는 올리지만 뭐 중립금리를 봐가면서 변화 여부를 봐가면서 올리겠다. 내지는 데이터 뭐 디펜던트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좀 봐가면서 옮기겠다. 아니면 생산성이 최근에 조금 둔화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보면서 가겠다 하면 그거는 호재예요. 도비 시작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3페이지에 이 그림이 올라갔는데 R스타라는 게 뭐냐면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립금리는 변합니다. 어떨 때 변하느냐 인구 구조하고 생산성 기술 혁신이 있을 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중립금리가 대략 한 4% 그리고 한 3%까지는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3%까지 올려도 되는 체력이었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도 중립금리가 대략 2%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레벨까지 내쳐진 거죠. 그래서 옐런 시대의 연준이 잘했던 거는 이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가파르게 2006년이나 내지는 90년처럼 빠르게 금리를 팍팍팍팍 올리지 않았던 게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시납으로 중립금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생산성이 조금씩 올라와서 금리를 더 올려도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금리 올리는 사이클에는 주식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즉 생산성이 좋아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립금리 수준의 어떤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변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이제 별로 관심 없으시다가 자꾸 지면에 나오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막 중립금리 얘기가 고정화된 걸로 생각하실 때 또 변한다는 거죠. 이거. 중립금리는 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연준은 명목적으로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로 뒤집어 놓으면 경기의 지속적인 충격 없는 안정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봐야 되고 그럼 지금 수준의 생산성이 과연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소위 말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갈 만한 정책 이반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퍼즈, 약간 주춤거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더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더 가려면 4페이지에 제가 론투 디파짓은 예대율입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은 것 대비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7%예요. 돈이 더 안 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플레 걱정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타이트닝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면 즉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수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거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유가를 자꾸 억제하는 게 그나마 좀 문가 요인을 가져올 수 있게 유가가 좀 강하게 오르면 불안했거든. 그것도 또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지금 물가 부분은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대율이 77%라는 거는 일테면은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이나 그 전에 버블 사이클에서는 여지없이 90% 이상이었고 왜 시장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얘기는 소비자 대출이든 부동산 대출이든 기업 대출로 나가는 건데 그만큼 디맨드 즉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온 거고 결국 장단기 금리차까지 역전이 되는 상황을 연준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대율이 올라서야 장단기 금리차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역전을. 왜? 지금은 너무 강하게 시장이 너무 액티비티가 높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77%, 20% 디폴트 나도 자기 자본 안에서 나는 거죠. 우량한 자산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정책적인 실수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다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주발하는 단계지.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이 대출이 더 일어나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2019년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돈들이 어디로 더 갈까에 맞춰줘야 되고 그 어디로 갈까를 좀 알게 된다면 종목이나 업종 수익률 내지는 뭐 국가한테도 영향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근데 진짜 재미있는 차트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하도 요새 장단기 금리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5페이지도 넣어놨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것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사이클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경기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를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장단기 금리차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블 차트하고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버블 차트예요. 신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글로벌이든 아니 미국이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구간에 주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돼서 시장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식에 더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단기 값차가 벌어질 때는 베어 마켓입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너무 축소됐다. 그래서 버블이 나오고 나서 경기가 꺾이니까 경기 선행성의 지표로 보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이 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그럴 만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상당한 버블이 있었던 거고요. 80년대에는 자 미국이 이제는 쌍둥이 적자에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생산성이 높았던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JIT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이쪽에서 버블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엔화가 강세되고. 근데 일본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젠 전 세계에서 믿을 만한 게 없다. 근데 보니까 미국이 이제 IT 버블로 생산성을 가져갔던 거죠. 근데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양적으로 누군가가 성장을 해줘야 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때마침 2000년 초반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면서 새로운 양적인 성장. 그래 중국의 10억 인구가 구리를 사용하고 화장품을 소비하면 이거 장난 아니야 하면서 버블이 왔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도 뭔가 그럴싸한 얘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이 갈 수 있고 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성장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얘네들은 성장이 있는 거지.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얘네들은 이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갔을 때 저희는 어쩌면 꺾을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애플의 시총을 넘어섰잖아요. 우려 섞인 시각으로도 보지만 사실은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기고 있지 않냐. 왜 세상은 반복해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자 연준이 약간 시장과 호흡해서 조금은 주춤됐을 때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앤드리슨 호로위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 이게 뭐냐면 2010년에 인스타그램에 투자해갖고 페이스북에 팔면서 그때 얼마 25만 달러 투자했는데 10억 달러에 팔았어요. 야, 씨. 몇 년 만에 한 2010년에 2년 만에 이 앤드리스 호로위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높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1등 벤처 캐피탈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저는 이 지금 올라가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고 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애플이 주가가 빠졌을까? 이제는 스마트폰 다 갖고 있거든요. 그치. 디자인적인 측면은 변할 수 있어요. LG 옛날에 초콜릿폰 나왔을 때 그때가 피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인터넷 다 쓰죠. 스마트폰 다 쓰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에서 무엇을 팔아야 될 것이냐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팔 수 있는 컨텐츠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렇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커머스 하지만 침투율이 9%밖에 안 미국마저도 나머지 90%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렇다면 동일한 수요가 100인데 10%밖에 안 됐다. 전체 수요가 안 늘어나도 이 안에서 더 점유율을 늘리는 애들은 오케이라는 거죠. 뭐 아마존 쪽으로 더 몰려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뭐 엄청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최근에 애플은 무너지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살아있는 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소비지만 글로벌리 보면 한 40조 달러의 소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한 그중에 한 12조 달러니까 엄청난 시장이긴 한데 굳이 수요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똑같은 소비지만 형태가 다르면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제목을 여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와 저 생각을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파는 사람, 셀러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테이스트 메이커라 해서 취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플랫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유통 그런 어떤 그 제조업체가 사실 살아남는다라는 건데 그건 찾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뭔가 그럴싸하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줬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소위 말해서 꽂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재밌는 게 이 차트는 아니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9%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메이저리그 있죠. 메이저리그의 관람객 그 시청자 수보다 e스포츠 관련객 시청자 수가 더 많아요. 근데 e스포츠와 관련된 매출은 메이저리그에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야 e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 수요는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프로바이더들 뭐 TV를 뭐 아프리카 TV처럼 막 중계를 해준다거나 거기에 뭐 게임을 대준다거나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돈이 소위 말해서 그렇지 여기는 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최근에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의 흐름도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비용이 높으니까 뭐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신약을 만드는 애들한테 특허권을 조금은 낮춘 다음에 좀 저렴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병이 걸렸을 때 비용을 낮춰주는 거고 거꾸로 차라리 그러면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그 가치는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헬스케어 중에 똑똑한 헬스케어들은 뭐냐면 오히려 신약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진단 예방 그치. 똑같은 헬스케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얘기해도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런 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돈이 가고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주가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시차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시차적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2000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왜 미국만 그렇게 달려갔었는지에 대한 차트가 저는 저 요새 하우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꽂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미는 거죠. 8페이지에 보시면 무형 자산이 미국은 유형 자산 대비해서 5배나 많아요. 시장은 여기에 열광을 했고 그 열광에 밸류에이션을 줬던 장이었죠.
디지털 이코노미라든지 이커머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미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못했거나 다른 비즈니스가 못했으면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은. 우리나라 전전 시간에도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지 디스카운트 됐는지를 얘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형자산이 5배예요. 거꾸로예요. 뭐냐면 공장을 돌려갖고 무역을 팔아갖고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유형자산이 많으니까 계속 디스카운트야. 무역량은 안 늘어나고. 왜? 디지털 이코노미가 많아지고 그 중국이 버블로 인해서 모두가 과잉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너무 뻑뻑한 거죠. 근데 미국은 굳이 유형자산 아니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시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재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위 말해서 고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되는 거고 유형자산이 많은 국가들은 저밸류에이션에 빠져 있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스타일이 나오는 애들은 고밸류에이션이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상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뭐 클릭의 시대, 불이익의 시대 이렇게 와 있는데 예전에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 혹시 한번 유행했어요. 거기서 이제 피터 틸의 저서에 보면 벽돌의 시대와 클릭의 시대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클릭의 시대, IT 버블이었고 2000년대에는 벽돌의 시대, 딱 감이 오시죠. 지금은 클릭의 시대인 거예요. 야, 이거 재밌네. 이게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벤처 캐피탈, 생산성,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사이클에서는 이게 미국의 시대인 거고 선진국. 왜냐하면 자본 양적인 성장을 하는 거에 끝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몰아가는 거고 근데 그런 닷컴이 꺼졌을 때는 새로운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사실은 더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벤처 캐피탈이 많이 안 늘어났고 상업용 은행 대출이 많이 이게 다 부동산 쪽에 갔던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대출의 어떤 그로스보다 벤처 캐피탈 쪽으로 자금이 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이 지금의 시장은 생산성,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더 밸류에이션을 주는 장이라는 거를 깨닫고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게 더 불을 뿜었을 때 끝난다. 그래서 쉽게 이 테마의 체인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큰 게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고밸류에이션 주식 그리고 여기 미국 이런 게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차트를 잘 보시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인율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면 고밸류에이션 주식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는 네. 성장주 되고 맞습니다. 아니, 가치주가 된다고. 예, 가치주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2000년대 중반 신화 때문에 다 거의 함몰돼 있지 지금. 근데 그때의 성장을 누가 만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2000년대에는 중국과 이머징에 대한 수요, 거기에 대한 뭐 캐파 증설, 그게 에너지, 뭐 소재, 운송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장 산업이었는데 한 세대가 꺾이고 나면 그 이전의 성장 산업은 지금의 과잉 산업이 돼요. 저 ROE가 되고 수요보다 많은 공급 때문에 허덕이게 돼요. 걔네들한테는 성장성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나중 사이클에는 또 걔네들이 주도주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성장이 누가 갖고 가느냐?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반도체, 신유통, IT 이쪽에서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걸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러셀 그로스 주식이 러셀 밸류 주식보다 더 앞서가요. 재밌죠? 이게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밸류에이션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선후 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금리를 약간 주춤해져서 돈이 갔을 때 어디로 더 베팅을 해야 되느냐. 뭐 중간중간에 약간 밸류에이션 주식이 가긴 하겠지만 결국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내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 있는 부분은 그로스, 밸류, 비즈니스 모델 좋은 것들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구간 내내 그 종목 즉 인덱스를 뭐랄까요 상회하는 종목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성장이 있어요. 희소화되니까 그냥 그 종목에 더 몰리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경기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생산성의 시대에서는 대형화되고 일부 쏠림이 더 되는 거죠. 저번에
안 지나했던 자료와도 좀 연결되는 네, 거. 팡스에서도 애플은 탈락했지만 음. 페이스북은 탈락했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주가 수익률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애플이 안 된다고 해서 팡스가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그 VC 자금에서도 VC 자금 자체는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드 앤 얼리 비중이 뭐냐면 초기 스타트업들. 약간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은 자금이 또 안 가고 있어요. 검증된 모델로만 상당히 자금이 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책만 팔다가 모든 걸 팔고 있고 이제는 헬스케어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는 돈도 못 벌면서 그냥 어쩌면 지가 다 제국화 아마존 엠퍼러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고 나서 꺾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장이 우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60년대 후반에 니프티 피프티라 그래서 일부 종목만 계속 갔었던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구간이었고 약간 생산성,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좋은 내용이 나올 때 버블이 나오지 않아요. 대안이 없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되는 쪽, 유일하게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쪽에 더 자금이 몰리고 더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얘네들의 성장이 장단기 금리차까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장이 나와야 가는 거죠. 저는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IT 버블 때도 S&P 5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16%를 차지했었거든요. 더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업종인지. 이를테면 12페이지에 차트가 올라갈 텐데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클라우드,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인데 그냥 약간 무형 자산과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종목은 아까 줄어든다 그랬는데 업종은 여기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더 치중하고 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미국조차도 그로스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일 때 그러면 유일하게 있는 그로스한테 더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올라오고 나서 생각보다 이머징도 괜찮아. 그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산돼야 돼라고 가는 거죠. 미국엔 아마존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뭐 스냅딜,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 공유 자동차도 리프트, 우버 있지만 뭐 동남아시아의 그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카피앤페스트가 전 세계화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치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얘네들은 재고 관리가 아주 타이트해서 재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고 항구적인 성장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했을 때 저희들은 약간 생각을 바꿔야겠죠. 이게 우리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한국 내도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VC에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마켓컬리 엄청나죠. 그러지. 뭐 여러분들 찾으면 뭐 있지 뭐 플랫폼 뭐 바이오 기업들 뭐 되게 그것도 많죠. 있고 뭐지 많죠. 그 방크 샐러드도 있고 그렇죠. 뭐 토스 있죠. 있죠. 저희도 토스 보면은 위협적이죠. 정말 얼마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왜 저러냐는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베스트에서 주목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올해 내내 물론 계속 강조해왔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점점 이게 더 그렇죠. 쏠린 현상이 저는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면 자 펼쳐서 전략을 짜야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산성, 그러니까 양적인 성자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처럼. 근데 이 지금의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양적인 성장이 올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처럼 질적인 성장을 갖고 갈 때는 경기 확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대형화되면서 더 좁혀지는 전략을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뭐 예를 네이버다 하면 더 몰려갈 것 같아요. 더 되는 비즈니스. 왜냐하면 펼쳤다가는 ROE가 낮은 애들 아직 성장이 없다 이런 거. 우리가 신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가치주의 이런 게 막연하게 막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조조정이 돼 있고. 그렇죠. 뭔가 좀 뭐 구조조정이 돼 있으니까 인원도 줄어 있고 그러면 ROE가 크게 늘어나고. 그럼 조선 같은 게 최근에 이렇게 해당됐었고. 투 트랙을 좀 가야 되는 상황 같아요. 요 데이터는 그러면 요 BM이랑 러셀 그로스 요 차트들은 다 미국 글로벌 데이터입니까? 미국이죠. 러셀 지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국가의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식으로 따라붙은 국가나 비즈니스 모델은 된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머징이나 한국은 옆으로 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전전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주주 가치를 주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매출이 확 늘어나지 않고 생산성이 없긴 하지만 그래 주주 가치를 주는 데 쪽은 우리는 8배 받지만 10배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레가드 마켓은 레가드 마켓만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던 거고 근데 그 레가드 마켓 내에서도 주주 가치를 해주는 거는 레가드 마켓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주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뭔가 움직임이 좀 뭐랄까요 가파른 것들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조금은 인정해주는 시대가 저는 1년에서 2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그래서 약간 컨버전스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스타트업 쪽하고 인터넷 모바일 쪽은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표를 넣다 보니까 뻑뻑해져 갖고 못 넣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빅딜이 됐었던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벤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재미있는 것들이 리프트하고 우버 같이 이제 공유 경제 우버는 또 내년에 IPO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림을 보는 게 내년에 우버가 IPO 할 때 자금이 막 쏠려 갖고 올라간다면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와 비슷한 그랩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난리치지 않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 넷플릭스 난리쳤을 때 막 또 비슷한, IG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쪽의 생산성은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8년에 가장 자금을 많이 펀딩 받은 게 전기차예요. 파라데이 뭐 퓨처 우리가 테슬라만 알고 있지만 이런 쪽의 자금 그치. 그리고 죽스라고 해서 자율차 그 다음에 도어대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민 같은 거 배달의 민족인데 또 대부분 많이 받은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근데 헬스케어가 뭐 저도 모르는 기업이지만 모데나 내지는 그레일 아니 뭐 인타르시 아웃컴 헬스처럼 그 치료하는 그런 비용을 낮추는 기업들이 아니고 HIV 예방, 암 조기 진단, 건강관리 매뉴얼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조기 진단.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헬스케어가 사실은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저희 팡스 했을 때 팡지나 안지나에서도 팡이 너무 성장성이 있으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는 거는 뭔가 계속 커진다는 건데 헬스케어도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때 한국에서도 성장이 없고 내년에 뭐 단자리 내지는 역성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업에 더 쏠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제 그림 38의 제목에 알고 있어도 더 쏠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생각해보니까 여기밖에 성장이 없네라고도 일단은 이쪽에서 성장을 내고 나서 확산되면 뭐 19년 이후에 장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이 더 쏠리는 거죠. 그래서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더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계속 무너지는 사이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이 싸져 있어요. 저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또 이커머스와 관련돼서는 이마트라든지 네이버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또 상당한 또 배당의 어떤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은 환호할 텐데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보다 e스포츠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제시해주는 기업들 아니면 뭐 전기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도 유일하게 고그로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다 하지만 물론 이게 인덱스에 큰 파괴력을 준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한국 시장에서는 살 거 없어. 한국 시장은 성장 없어. 이런 비아냥 속에서도 무럭무럭 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라도 시장에 좀 남아 있으면 어쩌면 뜻하지 않은 2019년에 랠리 내지는 시장의 기회에서 조금은 도태되지 않거나 뭐 약간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받아본 자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9년에 대해서 뭐 지수 밴드 우리도 그런 거 다 제시하지만 그런 거보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관한 게 신유고치는 정리한 거고 저희가 약간 뭐 내년 바라볼 때 뭐 금리가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가 된다. 이러한 2000년대의 논리가 잘 안 먹히는 장이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염동찬 연구원 18에서 했지만 소위 그런 가치주 개념에서는 오히려 주주가치나 배당 쪽으로 특화해서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20회 우리가 뭐죠?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2년간 촬영했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방송을 하고 내년에 새롭게 우리
조그만 스튜디오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는데 거기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라는 거는 이제 칠판도 놓고서 하는 거 있는데 뭐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 그래서 1월달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이리온 20회 2018년 그 뭐지 뭐 마지막 송년 인사라고 하냐 이거 송년 성령이 송년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온들아 이리온